제가 사실 이 5가지 질문을 가지고 과외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거의 50건 정도 넘는 과외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 답변을 거의 못하는 학생이 있고 정말 제가 건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해온 학생이 있어요. 그 차이를 수업 시작 전에 저는 미리 확인을 하니까 수업 시작 전에 보면은 이 학생 무조건 합격하겠다라는 게 바로 보이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 퀄리티가 정말 나중에 그 학생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았어요. 어머님께서는 상업고등학교 나오셨고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전기공업고등학교 나오셨습니다. 고등학교. 두 분 다 대학교 안 나오셨고 20살 되자마자 취업하셨어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해주신 거에 키워든 단호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부모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절대 꼭 지켰던 원칙 하나가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피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서울대 수시 합격 족보의 저자 중에 두 분을 모셔왔습니다. 우리 김지원 학생 그리고 이승로 학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저기 지원 학생부터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교육학과 2, 3학번 이제 3학년 되는 학생이고요. 저는 수원시에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해서 지금 3학년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진천에서 비평준화 일반고 진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회균형 전형을 통해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에 재학 중인 24학번 이승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 후배들이나 그리고 어머님들이 입시 관련해서 정말 많이 여쭤보신 것 같아요. 특히 생기부, 면접 이런 준비에 대해서 많이 질문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들으면서 그 정도는 아닌데? 혹은 그건 진짜 아니다. 좀 하나씩 꼽아줄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제일 먼저 저희가 오기 전에도 논의를 정말 많이 했는데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거요? 서울대에 합격하려면 3대가 덕을 쌓아야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네, 근데 이 말의 되게 메인 포인트는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정보력 싸움, 그리고 내가 아이한테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우리 애가 편하게 공부하고 합격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고등학생들, 학부모님들 이제 보면은 내가 엄마로서 어디까지 학원 정보를 알아봐야 되고, 입시 정보 어디까지 꿰고 있어야 하고, 이런 걸 정말 많이 신경 쓰시는데 저희 생각에는 오히려 이런 건 학생분들이 훨씬 더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내가 못해서 애가 합부를 결정을 당한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같은 입장에서 저도 이제 부모님이 굳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학생이 더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교육 없이도 충분히 서울대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 좀 보여주고 싶고 그 입장에서 제가 가장 앞장서 있지 않나 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이제 그 흔한 수학이나 과학학원조차 안 다니고 이제 내신이나 이제 모의평가, 또 수능에서도 1등급을 받아내고 서울대 합격했기 때문에 네. 많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좀 걱정하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준비하면 충분히 서울대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상업고등학교 나오셨고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전기공업고등학교 나오셨습니다. 고등학교. 두 분 다 대학교 안 나오셨고 20살 되자마자 취업하셨어요. 네, 두 번째로 한번 말씀드릴 거는 가장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생기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조건 어려운 내용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대학교 과정까지 가는 굉장히 심화된 내용이 있어야만 할 것 같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학교 한 3, 4학년이나 돼야 배울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복잡한 내용을 일개 고등학생이 그것도 1, 2학년 수준에서 이걸 탐구했다고 대학교 교수님들이 보시기엔 얼마나 우스우실까요? 그리고 약간 첨언하자면 저희 교수님들께서 생기부를 정말 많이 보시니까 그때 해주신 말씀이 이건 누가 봐도 4학년 수준의 전공서에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전공자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학생이 이 단어를 접했을까? 그리고 이건 우리 교수들도 몇 년째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이걸 알고 정답을 내렸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무조건 면접에서든지 아니면 1차 평가에서든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오히려 이해를 못했을 때 독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인데요. 이번엔 면접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면접의 기본 베이스가 말을 하는 거다 보니까 무조건 내가 유창하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말을 잘 못하는데 무조건 학원을
보내야겠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학원에서 사실 유창하게 말하는 교육은 적어도 스카이 입시에 한해서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수님들께서 보시기에 이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주관을 갖고 있어서 나중에 대학교에 들어와서 어떤 연구를 할 건지를 궁금해 하시는데, 이 상황 속에서 아이가 말은 잘하는데 알맹이가 없다. 내지 정말 답은 유창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면접 준비할 때는 내가 말을 얼마나 두서 있게 유창하게 잘할 수 있을까가 절대 아니라 나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되어 있고 나는 어떤 학생이고 사회에 나가서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는 과정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돌이켜봤을 때 중고등 때 이거 했던 게 진짜 신의 한 수였다. 이거 안 했으면 나 어쩔 뻔. 이런 게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정말 유의미했던 유효타였던 활동과 경험을 조금 우리 학부모님들께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 쭉 이어서 항상 교과서를 정독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생활기록부가 어떤 게 좋은 생기부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아직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기준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라고 물을 때 저는 이 답을 교과서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한번 제가 반대로 역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거에 대한 기준을 교과서가 제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과서를 왜 배우나요? 우리가 교과서를 배우는 이유는 이 교육과정 내에서 수많은 전문가와 교수진들이 모여서 완성한 거의 완벽한 책에 가깝습니다. 네. 특히 그 중에서도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개념 열기 혹은 개념을 다 배우고 나서 보여주는 활용으로 이 개념은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쓰인다. 혹은 수학 개념이 나오면 여기 이런 분야에 활용이 된다. 이렇게 상세하게 어떻게 활용하는지 다 알려주는데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너무 등한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수업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 개념을 교과서 있는 부분을 정독을 하고 나서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다른 출판사 교과서까지 찾아봤습니다. 학교 출판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출판사 교과서에서는 이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지? 그런 걸 확인하다 보면 이 개념은 이렇게 써먹어야 하는구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배우는구나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 중에 수학 1,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는 대수라는 과목으로 배우게 될 텐데요. 이 부분에서 등비수열이라는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을 배우게 되는데요. 마지막 챕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반감기에 대한 내용이 활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반감기가 어떤 것인지 쭉 설명을 해주는데 마침 같은 개념이 물리나 화학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둘을 접목해서 같이 뭔가 탐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목별로 나눠져서 파편화된 지식을 배우지만 그걸 모아서 배운 우리는 서로 융합된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바로 다 교과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원 학생은 어떠세요? 저는 우선 중학교 때 특목자 사고를 지원을 했다가 면접까지 보고 떨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내신 5등급제라든지 고교학점제 이런 입시 변화와 함께 특목고에 대한 관심이 정말 전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진 상황인데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우리 애가 인생에서 이렇게 큰 풍파를 겪어본 적이 없는데 한 달도 아니고 1년 동안 이렇게 노력을 하고 떨어지면 우리 애가 그 상처를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저도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저 떨어지셨을 때 저희 조부모님께서 막 우셨어요. 뭐 우리 지원이가 어떻게 그걸 감수를 하고 고등학교를 가냐. 저도 사실 뭐 한 달 동안은 되게 슬퍼하면서 공부를 잘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되게 약간 완벽주의자 성향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저는 준비할 때만은 내가 떨어질 거다라는 가정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내가 완벽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을 만큼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결과를 내는 시도를 해봤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깨달은 순간 그래 그러면은 결과는 실패이더라도 내가 1년 동안 최선을 다해본 경험 자체에서 배우는 게 물론 많겠구나. 내가 완벽주의자로서 되게 불안했던 마음을 잠재울 만큼 노력을 해봤던 경험이 추후 나중에 내가 성인이 됐을 때도 충분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고등학교 시작을 되게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정말 나 자신을 믿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고 그랬을 때 결과를 내가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나중에 성장 측면에서도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이건 꼭 해봐라 라는 부분은 학생이 스스로 누구보다도 본인에 대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으로서 입시 과외를 하다 보면 어떨 때 보면 학부모님이 우리 애는 이런 성향이고 우리 애는 이거를 어려워하고 우리 애는 이런 상황이다를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보다 훨씬 더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건 저는 학부모님이 되게 대단한 측면인 것 같다가도 학생 스스로가 이렇게 이해가 되게 없을 경우에는 언제 제일 불리해지냐면 면접 갔을 때 정말 정말 힘들어져요.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생기부는 본인의 색깔을 보여주는 건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나한테 맞는 주제를 뽑지도 못하고 저는 꼭 본인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책에 나온 메인 타이틀 부분인데 생기부를 구체화한 5가지 질문을 저는 담아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답하고 뭐 부모님이랑도 이야기를 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답변을 달아보는 것만으로도 세특 주제를 굉장히 많이 뽑을 수 있으니 꼭 답변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 부모님하고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도 교육 쪽에 종사를 하시다 보니까 나 선생님이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래서 뭐가 될 건데? 라는 질문을 계속 해주셨던 것 같아요. 엄마가 보기에는 이런 교사도 있고 저런 교사도 있고 뭐 나아가서 교사에서 장학사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행시를 다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너가 선생님이라는 꿈만 가지고는 너무 인생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계속 어떤 선생님이 될 건데 교육 불평등이 문제인 것 같다면서 그럼 왜 그런 것 같은데 돈이 문제라고? 근데 돈이라는 건 너무 명확하잖아. 어떤 흐름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해주셔서 저도 2년간 계속 고민하고 3학년 때는 아 그럼 내가 이렇게 질문을 정형화해서 스스로 답해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해서 그때 정형화된 질문에서 나중에 제가 입시 과외를 되게 많이 하면서 그때 활용하기 위해서 아까 승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학에서 꼭 나오는 빈출 질문들을 바탕으로 제 경험이랑 섞어서 5가지 질문이 탄생하게 됐던 겁니다. 제가 사실 이 5가지 질문을 가지고 과외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거의 50건 정도 넘는 과외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 답변을 거의 못하는 학생이 있고 정말 제가 건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해온 학생이 있어요. 그 차이를 수업 시작 전에 저는 미리 확인을 하니까 수업 시작 전에 보면은 이 학생 무조건 합격하겠다라는 게 바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스카이 입시를 할 때 이 5가지 질문을 한번 채워봐봐 라고 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변 퀄리티가 정말 나중에 그 학생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았어요. 아직은 좀 수능이 먼, 공부가 먼. 네, 그래도 지금부터 다져놔야 되는 게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여쭙고 싶어요. 초등 때 했던 이게 아니었다면 야, 난 서울대 못 갔다. 저희 부모님께는 약간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의도적인 무관심이 약간 저에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험 이런 날 다가오면은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제 실력을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엄청 많았는데 부모님께서 뭘 하든지 간에 그냥 관심 안 주시고 너 알아서 잘 하겠지. 난 널 믿을 테니까 그냥 열심히 하고 와. 이렇게 믿어주심과 동시에 겉으로 티 안 내시고 저를 계속 의도적으로 관심을 안 주셨던 것 같아요. 성적이 나와도 딱히 궁금해하지 않으시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저 1등 했어요 하고 성적표 가져가도 그래 하고 그냥 이렇게 쿨하게 넘기시고 그래서 관련된 일화로는 1학년 성적이 마무리될 때쯤에 제가 교무부장 선생님하고 상담했을 때 저는 서울대 안 쓸 건데요 라고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교사라는 직업에 너무 확고한 꿈이 있었고 나는 교원대 수학교육과 가겠다. 난 여기 집 근처 가까운 데 가서 편하게 공부하고 싶다 라고 했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교무부장 선생님께서 저 가고 나서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아니 자녀분이 지금 서울대를 안 쓴다고 한다. 이 성적이 지금 서울대를 안 쓰는 게 말이 안 된다 라고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때 제가 서울대를 쓸 수 있는 성적인 거 처음 아셨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고등학교 들어가서 부모님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성적하고 대학과 관련해서 너가 정말로 수학 교사를 하고 싶었구나. 그래,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부모님께서 이제 교무부장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승로는 수학 교사를 하고 싶었던 걸로 알고 있다. 중학교 때부터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두겠다. 그래서 저한테도 따로 뭐 서울대 쓰자, 아니면 뭐 연세대, 고려대라도 쓰자 이런 말 일절 없으셨고 부모님께 그냥 나중에 알려드렸어요. 저 여기 썼어요. 조용히 합격 증서만. 합격했어요 이렇게 막 말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서울대 합격증 띡 하나 보내드리는 정도.
그렇게 마무리했던 기억이 나요. 이야, 어머님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대 합격증을 딱 받고 나서는 그제서야 이제 마음껏 저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셨죠. 드디어 끝났으니까 모든 게. 그래서 그게 의도적인 무관심이었다는 게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저한테 관심이 없으셨던 게 아니라 일부러 제가 부담될까봐 계속 말 안 하고 계시다가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독서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추리소설이랑 학습 만화를 좀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추리소설 같은 경우에 셜록 홈즈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셜록 홈즈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왓슨 박사의 시점에서 딱 바라봤을 때 셜록 홈즈의 대단함이 보이는 주인공이 봤을 때 보는 대단함이 묻어나는 소설인데 셜록 홈즈가 굉장히 대단한 게 관찰력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이 뛰어나요. 뭐 미술이면 미술 아니면은 음악이면 음악 과학이면 과학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어린아이들은 사실 자기가 동경하는 게 있으면 닮아하고 싶어 하는 게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공룡이 되고 싶다 하는 아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도 이제 홈즈가 되고 싶어가지고 셜록 홈즈가 말하는 내용을 혼자서 찾아보고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셜록 홈즈가 되게 미학 이론이나 과학 이론을 설명하면서 추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과학 이론이 궁금한데 그때 인터넷 혼자 찾아보고 그거 관련된 책 도서관에 있나 찾아보고 그러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스마트폰 세대셨죠? 아닌가요? 사실 제가 스마트폰은 남들에 비해 조금 늦게 가진 편이긴 했습니다. 언제 가졌어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쯤 중고폰으로 어머니께서 하나 마련해 주셨고 그 전까지는 연락만 가능한 폴더폰만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있었는데도 그렇게 책을 좋아하셨네요. 아, 제가 약간 텍스트를 접했던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공부를 좀 잘하게 되지 않았나? 학습 만화 관련해서 네. 조금만 더 첨언을 네. 한번 해보자면 학습 만화 중에서도 가장 추천하는 게 수학 도둑 맞아요. 이랑 내일은 실험왕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내일은 실험왕을 가장 많이 읽었었는데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실험 대회가 열리고 책으로 같이 뒤에 실험 키트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어떻게 실험을 하는지 실험 방법도 알려주고 이 실험을 쓸 때 필요한 이론이 뭔지도 다 알려주는데 그 이론을 전 초등학교 때 읽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론 자체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때 나오는 이론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학습에서 배우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거 만화로 접하게 되면 굉장히 친숙하게 되고 나 너무 궁금한데 이 실험 한번 해보고 싶어 하면서 직접 실험도 해보고 또 여기 안 나온 내용들은 제가 직접 찾아보면서 공부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공부했던 내용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접하게 되면 나 이거 어렸을 때 내가 책으로 봤던 내용인데 나 이거 그때 그거였지 하면서 한 번 더 다시 보는 내용이니까 남들이 머리 싸매면서 나 이거 뭐 싫은데 왜 하는 거야 이러고 있을 때 훨씬 더 재밌게 접하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승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범적인 루트로 학습 만화 읽고 알아보고 교과서 읽고 꾸준히 공부하고 이제 케어를 안 해도 잘 공부하고 이런 케이스잖아요. 근데 저는 완전 그런 느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수 종합학원에 가면은 붙어있는 금지 10개명이 있어요. 저는 그거 다 했거든요. 기억나는 거 몇 개 말해주실래요? 제가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은 입시의 적이다. 이성 친구는 만병의 근원이다. 뭐 대충 이런데요. 그쵸, 그런 말도 있어요? 네, 그런 내용도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도 계속 연애를 진짜요? 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도 계속 뭐 연애를 했었고 그래서 약간 승로 얘기 들으면서 같은 서울대생이지만 조금은 느낌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체감을 했고 근데 저희 엄마 아빠가 이런 저를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기질이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서 학교 때 부모님이 해주신 거에 키워든 단호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부모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절대 꼭 지켰던 원칙 하나가 무조건 할 일 다 하고 놀아야 된다.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초등학교 때 저도 스마트폰을 늦게 만들었는데 그 전까지 전 놀이터에서 뛰어놀았었거든요. 근데 놀이터에서 놀려면 혼자 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친구들 다들 폰이 없으니까 어느 느낌이었냐면 우리 집 밑에 찾아와가지고 뭐 인터폰으로 눌러서 뭐 지원이 있으면 내보내주세요 하고 알겠어 하고 이제 나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하루는 친구들 이렇게 뭐 내려와서 지원이 내보내주세요 했는데 지원이는 아직 뭐 이걸 풀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서 놀 수 없어. 너희끼리 먼저 놀고 있으면 나중에 지원이 끝나면 내보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려보내신 거예요. 근데 아빠는 애들이 그래도 시간을 내서 찾아왔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엄마가 그때 제 성격에 한
한 번 예외를 만들면은 그게 절대 지켜질 수 없다. 애들도 내려와서 놀고 있고 뭐 놀고 들어와서 숙제하면 사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는 그런 거랑 다 상관없이 어느 예외도 없이 너는 무조건 할 걸 다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엄청 강조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러면 이성교제에 대한 단호함은 없으셨어요? 있었죠. 이게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게 그러니까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네, 사실. 근데 중학교 때 저는 그 모범적인 루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2병이 한 번 되게 크게 왔었어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 막 이제 부모님이랑 싸우기 시작하고 네네. 그때거든요. 막 스마트폰 늦게까지 하고 공부 안 하려고 하고. 근데 그 와중에 초등학교 때 약간 관성이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엄마랑 막 엄청 싸워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을 막 나갔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다음날 국어 수행평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이제 그래서 다시 그냥 들어와가지고 수행평가 준비하고 이런 느낌으로 습관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서도 그래도 할 건 끝까지 다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사실 데이트를 하느라 4주 동안 다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2주 동안은 약간 당연히 근데 학교 수업은 예의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들었었고 대신에 집에 와가지고 따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시험 2주 전까지 했거든요. 전 또 성적은 잘 받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래도 할 건 다 해야지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남들 4주 동안 하는 걸 똑같이 다 끝내야 내가 1등급을 얻을 자격이 생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4주 하는 거 그대로 양을 똑같이 적용해서 2주 안에 완전 밤새 가면서 몰아서 끝내버리고 그래서 이때 2주 동안 뭐 잠도 하루에 2-3시간 정도? 2시간도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해서 어쨌든 할 걸 다 끝내고 시험에 들어가야 된다가 고등학교 때까지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과외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너가 그 등급을 받고 싶으면은 네가 그 등급을 받았을 때 부끄럽지 않게 공부를 해야 받을 자격이라는 게 생기는 거다. 저도 비슷하게 과외 학생들한테 꼭 해주는 말이 있는데 노력은 남들보다 상대적인 거다. 네가 열심히 일하고 생각했다고 열심히 아니가 아니다.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더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가서 노력을 해야 그게 진짜 노력인 거다. 저는 사실 잠을 못 자면 공부를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시험 기간에도 항상 꼬박꼬박 기숙사에서 7시간씩은 꼭 잤거든요. 대신에 나머지 깨어있는 기간 동안 무조건 할 일 다 끝내고 자겠다. 그래서 7시간 자기 위해서 미친 듯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잠을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저는. 사실 제가 1학년 1학기 때 한국사를 3등급을 받아서 굉장히 부끄러웠던 경험이 있어요. 고1? 네, 고등학교 네. 1학년 때. 아니, 내가 3등급이라는 등급을 받는 게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예요. 진짜 스스로가 용납이 안 돼서. 그리고 제가 한국사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시던 분인데 그분 수업을 열심히 들어놓고 3등급을 받아간 게 너무 죄송해서 다음 학기 때는 무조건 1등급을 받겠다. 내가 1등 해야겠다. 그래서 시험 기간 4주 동안 교과서를 총 50번을 읽었던 경험이 있어요. 하루 끝에 루틴이 시험 기간 동안 뭐였냐면 한국사 책을 그냥 정독하고 자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한 2-3번 더 읽어본 다음에 백지에다가 한 번 더 정리해보고 그렇게 해서 50번을 쭉 읽고 나서 시험 전에는 애들이 뭐 물어보면 아 이거 몇 년도 몇 월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거 우리 교과서 몇 페이지에 어느 쪽에 몇 번째 줄에 딱 있었어. 그리고 이건 이런 사건이야. 배경, 사건의 전개, 결론, 의의 다 말할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애들이 너는 그래 1등 해라 이렇게 말했던 경우 있어요. 야. 공부를 열심히 시키시다 보면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애들이 명문대를 가도 부모와의 관계가 망가지는 경우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두 분은 또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으시다고 하셨는데 그 비결이 뭔지 좀 마지막 질문을 여쭙고 싶어요. 관계와 성적을 동시에 붙잡는 묘안의 키워드. 키워드 하나. 이제 우리 승로 학생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부모님들께 신뢰라는 키워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기를 자신을 이해 잘 못한다고 생각하셨죠? 여러분 자녀도 지금 똑같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본인의 자녀를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학생을 만들려고 하면은 항상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학생을 키우려고 하거나 혹은 학생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관계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제가 말한 부분들을 떠올려 봤을 때 꼭 공부라든지 수시 혹은 뭐 생기부나 면접 이런 측면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할 일은 다 끝내고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고 언제든지 실패를 경험해보고 그걸 이겨내고 성장을 해야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정말 사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훨씬
훨씬 더 성적에도 도움이 될 거고 분쟁 없이 오히려 성적이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두 분의 인사이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여기 서울대 수시 합격 족보에는요. 총 30인의 귀한 인사이트와 정보와 살아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